계속해서 3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상소가 이뤄진 직접적 계기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죠. 자, 상소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죠. 미국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원래 잘 모르던 나라래요. 만약 그들이 우리나라의 허점을 알고서 우리가 힘이 약한 것을 업신여겨 따르기 어려운 요구를 강요하고 비용을 떠맡긴다면 장차 어떻게 응대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자, 미국과의 어떤 그런 관계 체결에 있어서 반대하는 그런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러시아와 미국과 일본은 모두 같은 오랑캐들이니 외양 일체론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 사이에 누가 더하고 덜하다는 차이를 두기 어렵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과 지금 현재 모르던 나라인데 지금 이제 정부 차원에서 지금 이제 미국과의 조약 체결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상소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유추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뭘까요? 네, 바로 이제 이만손의 영남 만인소에 대한 영남 만인소입니다. 영남 만인소. 1880년대 이 계기죠. 문제는 계기입니다. 배경이 되는 거예요. 자, 이만손이라는 사람이 영남 지역에 있는 많은 유생들의 양반 유생들의 입장을 모아서 이제 왕에게 제출하게 되는 거죠. 영남 만인소 제출합니다. 왜 이걸 제출하게 됐을까요? 왕에게 상소문을 왜 올리게 됐을까? 이유는요, 바로 조선책략이에요. 조선책략. 이 책이 뭐냐? 이 당시 이제 일본에 있었던 청나라 외교관이었던 황준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황준센. 예, 이 청나라 사람입니다. 이 황준센이라는 사람이 쓴 이 조선책략을 2차 수신사로 일본을 방문했었던 김홍집이 이걸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제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 내용을 살펴보면은 자, 일단은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러시아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조선아,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친중하고 결일하면서 연미해라라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상당히 남하 정책을 통해서 지금 이제 한반도 지역으로 내려오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때 이제 청나라 입장에서 중국과 친해야 되고 일본과 결탁해야 되고 사실 이거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중국과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관계를 맺고 있고요. 일본과도 광화도 조약 이후에 계속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 연미라는 얘기가 나와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아니 러시아란 나라도 제국주의 국가고 미국도 제국주의 국가라고 볼 수 있는데 러시아는 미국이나 그놈이 그놈 아닙니까? 이건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이 유생들, 양반 유생들의 하나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 러시아는 지금 현재 우리가 국경선을 맞닿고 있었습니다. 연해주 지역. 반면에 미국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태평양 건너도 먼 나라에 있어요. 멀리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은 우리 한반도를 침략하기에는 상당히 좀 거리가 있다라고 느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친해짐으로써 러시아를 막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정부 차원에서는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그러자 이만손이 영남 만인소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네. 오히려 이만손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이제 홍작이라는 사람이 또 상소문을 올렸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처형을 당하게 되죠. 예, 바로 이제 이것은 뭐 때문이다? 조선 책략, 황준세 사람이 외교관이 쓴 이 조선 책략이 유포가 되면서 왕에게 들어오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유생들의 반발이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 찾아내시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몇 번이에요? 예, 5번이 정답이 되겠죠. 김홍집이 가지고 온 조선 책략이 국내에 유포되었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1번부터 4번까지도 한번 볼게요.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가 유통되었다?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가 유통된 건요. 우리가 이제 1876년 강화도 조약, 우리 강화도 조약 또 다른 말로 조일수호 조규라는 표현을 씁니다. 거기에 이제 조일수호 조규 이후에 추가적으로 또 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그게 뭡니까? 부록이에요. 조일수호 조규 부록에 개항장 내에서 일본 화폐를 유통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2번 조미소 통상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게 계기가 아니죠. 이후에 조선책략이 유포가 되면서 이제 결국 조미소 통상 조약이 체결된 거니까 이거에 대한 계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3번 제너럴 셔먼호가 평양 군민과 충돌하였다. 이거 이후에 이제 뭐가 발생합니까? 신미양요가 발생하는 거죠. 예, 신미양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만손에 역시 영남 만인소와는 좀 관련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번 영종도에 일본군이 상륙하여 약탈을 저질렀다. 영종도에 일본군이 상륙하여 약탈을 저질렀다. 이후에 영종도, 초지진 이런 곳에 약탈을 저지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이제 통상 수교 개화론과 어느 정도 맞닥뜨리면서 뭐가 체결되죠?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 상소문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죠. 31번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32번 갈게요.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 있어요. 이 천주교와 관련된 문제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이렇게 베이징에 계신 주교님께 황사영이라는 분이 쓴 거예요. 이 탄할 만한 나라가 홀로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뿐더러 도리어 강경하게 버티어 성교를 잔혹하게 해치고 이 천주교 신자들, 주교라고 하니까 천주교 관련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성교를 잔혹하게 해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뭔가 박해가 일어난 거네, 그렇죠? 그다음에 성직자는 마구 학살했다. 그다음에 군사를 보내서 문책해주기 광곡이 척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황사영 백서 사건이라고 이제 우리가 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801년도 이제 순조 즉위년에 가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 신유박해가 발생하죠. 신윤에 있었던 종교적인 탄압, 바로 신유박해입니다. 이 신유박해 때 이제 천주교 신자들이 상당히 또 많이 죽거나 유배를 가게 됩니다. 이때 이제 청나라 그 신부였었던 주문모라는 사람이 또 죽고요. 이후에 이제 뭐 천주교 신자라고 할 수 있었던 정약용 같은 경우는 18년 동안 전남 강진으로 유배를 갑니다. 그곳에서 또 많은 또 실학 서적들을 편찬하기도 써내기도 했었죠. 쓰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정약용의 형이었던 정약전은 흑산도로 또 유배를 가요. 흑산도 유배 가서 그곳에 이제 많은 어자원들을 보게 되고, 거기서 이제 그 어자원들에 대한 얘기들, 어자원들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이제 작성하게 되죠. 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자산어보란 책이죠. 자산어보. 그렇죠? 네. 자, 이 신유박해 때 이제 그 사건이 터진 후에 이제 황상이라는 사람이 이제 베이징에 있는 프랑스 주교에게 가서 제발 좀 조선을 압박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조선을 압박해서 군사를 좀 보내달라라는 편지를 작성하게 됩니다. 서찰을 보내려고 하는데 중간에 걸렸죠. 그게 바로 뭡니까? 황사영 백서 사건이라는 거. 황사영 백서 사건. 백서 사건이죠. 자, 이건 언제적인 얘기냐? 바로 1801년, 바로 순조가 즉위한 그때 당시의 모습이니까요. 정답은 다 바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33번 갈게요. 밑줄은 기억 사건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곳은 흥선대군의 아버지 남영군의 묘입니다. 한동일 상인이 덕산까지 들어와 도구를 시도했던 사건. 성공은 거두지 못하고요. 시도했던 사건. 한번 잘 알 거예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죠. 오페르트 도굴 사건. 이 오페르트라는 독일 상인이 미국의 용병들을 끌어가지고 와서는 이 흥선대군의 아버지 남영군, 충남 덕산에 있습니다. 이 남영군 묘를 도굴해서 그것을 남의 통상의 협상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도굴을 시도하다가 이제 걸려가지고 제대로 이제 자기 의도대로 결국은 이걸 도굴을 못하고 미수에 그쳤던 사건이 바로 이 오페르트 도굴 사건, 1868년도에 있었어요. 자,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사실로 옳은 것을 고개에서 고른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의 어떤 그런 흐름들을 여러분들 파악을 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쉽게 풀이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거의 1점짜리 맞습니다. 예.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순서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병인박해부터 한번 볼게요. 병인박해 1866년도에 있었죠. 자, 병인박해는 이제 당시 이제 프랑스 신부 9명과 당시 우리 수천 명의 천주교 신자들을 학살한 거 맞죠? 학살했던 사건이 바로 이제 이 병인박해가 되겠습니다. 이들이 이제 묻혀 있는 곳이 저기 이제 양화 쪽에 있는 절두산 성지라는 게 있어요. 절두산 성지. 거기가 이제 바로 머리를 잘랐다라고 해서 절두산 성지라고 하는데, 그 병인박해 때 피해를 입었었던 천주교 신자들이 묻혀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병인박해 때문에 뭐가 발생했죠? 뭐가 일어났죠? 병인 양요가 발생하게 되죠. 그죠? 프랑스 함대가 결국 강화도 지역으로 쳐들어오게 되죠. 이때 이제 한성근이 문수산성에서, 그 다음에 이제 양원수가 정족산성에서 활약을 해서 결국은 이제 이 피해를 최소화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만 이제 프랑스 군인들이 뭘 갖고 왔습니까? 우리나라 당시 강화도에 있는 외교장각에 있는 많은 의궤들, 왕실 의궤들을 가지고 갔죠. 자기네 나라로 가지고 된 거. 자, 요런 내용들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이 사이에 이제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 평양에서는 이제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 발생하게 됐죠. 제너럴 셔머너. 다 이제 1866년도에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이건 평양에서 있었던 사건이 되겠고요. 이후에 이제 오페르트, 그쵸? 오페르트 도굴 미수 사건이 발생했고요. 그러면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 제너럴 셔머너 사건을 구실로 해갖고 미국이 쳐들어옵니다. 그게 뭡니까? 신미양요가 되겠죠. 그죠? 1871년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미양육 이후에 전국에다가 척화비를 건립합니다. 서양 놈들과 외교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놈들과 화친을 맺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짓이다. 라는 글귀들이 여기 척화비에다가 새겨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후에 있는 사건이니까요. 신미양요와 척화비 건립 요 두 개가 이제 아마 보기 안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뭘까요? 1번 척화비 건립됐다. 맞죠? 두 번째, 어지연이 지키던 광성고가 함락되었다. 이 정답 맞습니다. 바로 신미양요 때 활약했던 대표적인 장군 어제연, 바로 광성고 전투에서 활약을 했었다라는 거. 자,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맞고요. 외교장과 의계가 국외로 약탈됐다. 이건 병인 양요 때 모습이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양원수 부대가 정주산에서 활약했다. 이것도 역시 병인 양요 때 모습입니다. 병인 양요 때. 자, 그렇기 때문에 기억과 니은 정답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4번. 밑줄근 사절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그림은 미국 공사의 서울 부임에 답하여 파열된 사절단이 아서 대통령을 만나는 장면이랍니다. 동방예의지국의 모습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죠. 네. 이거 뭘까요? 보빙사입니다. 보빙사. 1883년도에 보빙사예요. 보빙사. 1883년도에 파견되었습니다. 어디 미국에 파견되었죠. 이 파견된 이유는 이제 조미소 통상조약 체결 이후에 미국 공사가 이제 우리나라의 정부를 찾아왔고 거기에 대한 답례로서 이제 보빙 사절단이 미국을 방문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한 설명 옳은 거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고 들은 내용을 해동제국기로 남겼다. 자, 해동제국기는요, 이거 언제냐면 성종 때 작성된 건데 누가 작성했냐? 신숙주가 작성했죠. 당시 이제 일본을 방문한 후에 그 일본의 정치라든지 풍속이라든지 뭐 인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수록한 책이 바로 해동제국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2번,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한 이후 파견되었다.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한 이후에 파견된 거, 이거는 이후의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제국 선포한 이후에 파견된 건요, 뭐 해삼이, 바로 지금 해삼이 통상사무관을 파견하는데, 해삼이는 지금 어디냐면 연해주 지역이에요. 연해주 지역. 그 연해주 지역에 통상사무관을 파견한다든가, 아니면 간도관리사로 이제 이범위를 파견한다든가, 뭐 그런 정도의 어떤 이 파견이 있었지. 그리고 막 유학생들도 파견하긴 했습니다만은 이 보빙사절단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3번, 개화 반대 여론으로 인해서 비밀리에 파견되었다. 암행어사 형식으로 파견된 거, 이거 뭐죠? 조사 시찰단이죠. 당시 양반 유생들, 영남 유생들의 반발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일본의 문물을 일본에 있는 문물을 우리가 이제 수입하러 간다라고 하면은 영남 유생들의 반발이 엄청나게 심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밀리에 암행어사 형태로 파견됐습니다. 이거 일본에 파견됐던 대표적인 사절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기곡에서 무기 제조 기술을 습득하고 돌아왔다라는 거. 이거 영선사죠. 청나라에 파견됐던 영선사입니다. 김윤우가 주도가 되어서 청나라에 가서 무기 공장을 시찰한 후에 우리나라에 와서 기기창을 설립하게 되죠. 5번, 정권에서 민영익, 홍영식, 서광범, 거기다 이제 누가 또 꼈냐? 육일준, 그렇죠? 육일준이 들어갑니다. 여기 육일준이 들어갑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보빙사에 대한 내용들 5번. 여기 육일준. 여기서 이제 육일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에 유학을 하다가 이제 이때 이제 이 보빙사 사절단으로 파견된다 그래서 이 사절단의 하나의 이 사절단에 끼게 됐는데, 육일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에서 영어를 배우다 보니까요. 미국에서도 이제 영어 발음이 잘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영어가 사실 일본의 영어 발음은 사실 안 좋잖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맥도날드를 마크도나드라고 하고 핫도그를 호또도그라고 하고 그렇죠. 이런 발음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통역의 어떤 인물을 가지고 왔는데 사실상 뭐 제대로 통역이 안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 웃지 못할 사연도 있다라는 거 그냥 가볍게 여담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34번 이렇게 해서 5번이 되겠고요. 35번 가겠습니다. 가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2점짜리인데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네,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서 저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청해전쟁 및 아간파천 이후 열강의 경제적 침탈이 더욱 심해졌다. 자, 청해전쟁 이후에 이제 일본이 상권이 이제 청나라 상인들의 상권이 상당히 위축되고 일본 상인들의 상권이 강화되는 그런 시기였고요. 아간파천, 다시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제 우리 왕이 처소를 옮기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러시아에서는 요구를 하게 되죠. 나 너희들 왕을 모시고 있는데 뭐 없어?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에게 많은 산림체벌권을 주게 됩니다. 자, 그러자
우리가 이제 많은 서양 국가들 또 일본하고도 이제 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제 최국 대우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잘 보셨을 거야. 최국 대우. 최고로 혜택을 받아야 돼요. 러시아가 그만큼 챙겨갔어? 나도 러시아만큼 최고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러시아만큼 나도 가져가겠어. 이 최국 대우 조항을 들고서는 우리나라의 각종 이권들을 서양 열강뿐만 아니고 일본에서도 지금 이제 마구마구 잡으려 침탈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여기에 이제 러시아, 미국, 영국, 일본들이 어떤 곳을, 어떤 이권들을 침탈해 갔는지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 맞는 것을 골라내는 그런 문제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자, 러시아 한번 볼게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뭡니까? 이 아간파천하던 시기, 1896년을 기점으로 해서 다 뭡니까? 산림체벌권들, 그쵸? 우리의 그 산림들을 체벌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을 가져가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미국도 들어오죠. 금광이 아니고 금광입니다. 금광. 금광들.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금이 가장 많다라고 하는 운산 지역 금광. 여기를 이제 미국이 이제 가져가게 되고요. 각종 광산들을 채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여기서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요런 얘기도 있죠. 우리가 노다지캤다라는 표현 알죠? 노다지캤다가 바로 이 운산 채굴권에서 미국이 금광 채굴하는 과정에서 생긴 거예요. 왜냐? 미국인들이 들어와서는 여기서 막 금광을 막 채굴하면서 막 그 미국식 막 쑤셔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금 캐려고. 이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조선 사람들이 당시 보고는 뭐요? 막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no touch 이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노다지인가 보다 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노다지캤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진짜 맞습니다. 예. 그 어원이 거기서부터 시작했다라는 거, 예, 보시면 되겠고요. 일본 같은 경우 보겠습니다. 일본은요, 주로 뭐에만 해당되냐? 바로 이제, 일본은 머리를 쓴 거예요. 나중에 이제 한반도를 자신들이 차지할 경우에 이거를 자원들을 수탈할 수 있는 경로를 자기들이 확보해야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뭡니까? 철도 부설권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요. 특히 이제 이 경인선이죠. 경인선. 예, 경인선. 최초의 철도 경인선. 이건 경의선이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경인선 여기 있습니다. 자, 경인선 같은 경우는 원래 미국이 갖고 왔다가 이제 일본으로 최종 부설권이 일본에게 갔고요. 경의선 같은 경우는 처음에 프랑스에서 이제 일본으로 갔고요. 그리고 러일 전쟁 과정에서 일본은요, 경부선 철도,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경부선 철도 같은 것들을 설치하게 되죠. 자, 일본은 주로 이제 철도 부설권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 외에도 뭐 금광채굴 이런 것들 많이 하기도 하고요. 영국도 이제 은산입니다. 은산 여기. 미국은 운산이고요. 영국은 은산 금광입니다. 은산 금광. 여기를 채굴한다.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막 어지러워졌네요. 그렇죠? 예. 보겠습니다. 보이실 거예요, 그래도. 한성과 의지를 연결한 전신 가설권. 주로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전신 가설권을 주로 산림체벌권을 주로 가져갔다고 제가 앞에서 여러분께 언급을 해드렸죠. 이거는 근데 이것도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보다 미국이죠. 미국. 네, 미국이라고 볼 수 있죠. 가는 아닙니다. 자, 그다음 2번 니은 운산금화 체육권 바로 미국 맞습니다. 니은 맞는 내용이고 맞죠? 앞에서 제가 언급해드렸죠. 자, 디귿 자 두만강 유역과 울릉도 산림체벌권 이건 어디에 대한 거예요? 러시아죠. 러시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역과 디귿은 아니죠. 리을 경부선 철도 부설권 일본은 이제 주로 이제 철도에 제가 집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니은과 리을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6번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가 반포된 이후 실시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자 보시면은 대한제국의 정치는 대한국의 대왕제께서는 뭐 쫙쫙 나옵니다. 무한한 군권을 가진답니다. 네, 원수부를 설치하죠. 원수부 설치. 자 이건 뭐예요? 예. 대한국 국제입니다. 대한제국의 헌법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대한국 국제 1899년도에 발표된 대한국 국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모든 전제왕권의 강화, 전제왕권이 아니죠. 황권이죠. 이제는 황제국가니까. 전제왕권의 강화와 더불어서 모든 군권을 황제가 장악한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육해군을 통솔하고 모든 무한한 군권을 가지고 전제 정치를 추구할 것이며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바로 대한제국 때 대한국 국제에 대한 내용들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후에 실시된 정책. 주로 이제 그리고 대한제국 때 실시됐던 개혁이 하나가 있죠. 그 개혁이 뭡니까? 바로 광무개혁이지 않습니까? 광무개혁. 그쵸? 광무개혁. 이 광무개혁의 내용을 찾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1번. 전국 팔도를 23부로 개편했다. 이거는 언제냐면요. 2차 가보개혁이에요.
우리 이제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 때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2번 지게화물을 설치해서 지게를 설치했다. 자, 나머지 1, 3, 4, 5번이 조금 어렵게 여러분들 언젠지를 모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대한제국 때 광무개혁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대한제국에서 그리고 광무개혁 때 경제적 개혁에서 지게가 발급돼서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였다. 이 얘기는 어디서나 강조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게,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해서 토지 소유권에 대한 내용을 확립하기 위해서 지게 발급한 거 맞는 내용이죠. 네, 그래서 광무개혁 여러분들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중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 잘 알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다른 것 좀 모를 수도 있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네,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건양연호를 제정하여서 태양력을 사용했다. 이건 을미개혁 때입니다. 을미개혁 때. 을미개혁 때 건양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고요. 태양력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4번 6조를 파라문으로 곧 개편하고 과거제를 폐지하였다. 과거제 폐지, 파라문 개편, 그래서 뭐 탁지아문 뭐 이런 거 있죠. 호주에서 뭐 탁지아문으로 변하기도 하죠. 요거는 이제 1차 가보개혁 때입니다. 1차 가보개혁 때. 5번 궁극기무처를 설치하고 근대적 개혁을 추진했다. 이것도 역시 1차 가보개혁 때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1차 가보개혁 때. 궁극기무처를 설치하죠. 1차 가보개혁 때. 그러고 난 다음에 2차 가보개혁이 실시될 때 궁극기무처를 폐지를 하고 되고요. 김홍직과 박영유의 연립내각이 이제 설립되게 되죠. 자, 36번이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37번 갈게요. 가시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창간사를 보시면은 우리 조정에서도 방문고구 설치가 지금 자 방문고구 설치했는데 그걸 어디서 설치하는 겁니까? 우리 조정에서 설치했답니다. 자, 조정이라는 건 말 그대로 정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방문고구 설치했는데 이 방문고구가 어떠한 역할을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구냐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쉬워요. 그리고 신문이잖아요. 신문. 그렇죠? 여기서 신문을 발행했다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예, 여기 인쇄소예요. 어떻게 인쇄소인데 여기서 뭘 하냐? 예, 신문을 발행하죠. 근데 정부에서 발행한 신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당연히 관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예, 관보적 성격이다. 라는 거 파악할 수 있죠. 사적 성격이 아니고 정부의 어떤 입장을 대변하는 신문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죠? 자, 관리를 두어 외국 소식을 폭넓게 번역하고 국내까지 실어서 나라 안에 알리는 동시에 여러 나라에 파분하기로 했다. 독자들의 견문을 넓히고 여러 가지 의문점을 풀어주며 상례에게도 도움을 주고자 한다. 중국과 서양의 관보, 신보, 그리고 우편으로 교신하는 것도 이런 뜻이다. 바로 이 관보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신문 뭡니까? 한성수,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 한성순보예요. 1883년도에 첫 발간이 되죠. 순보입니다. 순보. 바로 방문국에서 발간한 신문입니다. 한성순보, 여기서 순보란 건 뭘까요? 우리가? 예, 10일마다 발간되는 걸 순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교회 같은 데도 가보면은 주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주보. 주보는 뭐예요? 일주일마다, 7일마다 발간되는 걸 주보라고 하고 순보는 10일마다 발간되는 거죠. 이 한성순보 같은 경우는 1884년에 이제 발간이 됐다가 1884년 갑신정변 이후 이제 이걸 주도했던 이 급진개화파들이 몰락하면서 폐쇄되었다가 1886년도에 다시 한성주보로 다시 부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 한성주보로. 한성주보 같은 경우는 상업적 광고가 처음으로 실리게 되죠. 한성주보. 그러다가 한성주보 같은 경우는 3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결국 이거 한성주보도 예, 폐간이 되고 맙니다. 자, 그러면 이 한성순보에 대한 설명 아닌 거, 맞는 거 골라내시면 됩니다. 의병운동을 호의적으로 보도했다. 이거 예, 의병운동에 호의적이었고 상당히 항일 투쟁의 어떤 의식이 강했던 신문, 대한매일신보죠. 양기탁이 사장이고 발행인이 영국인 베레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한매일신보. 자, 그다음 시일야 방성대곡이라는 논설을 지었다. 을사늑약 체결 이후에 오늘에서야 목 놓아 온다. 바로 이제 장지연 씨가 이제 작성했던 논설. 황성신문. 시일야 방성대곡 하면 황성신문인 거 잘 알고 계실 거예요. 3번 국채부사운동을 적극적으로 후원하였다. 이것도 역시 대한매일신보와 관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물론 대한매일신보가 가장 적극적으로 이 국채보상운동을 주도 후원했었고요. 이외에도 이제 제국신문이라든가 황성신문도 국채보상운동을 어느 정도 지원하는 모습도 보인다라는 거야. 4번 정부의 지원을 받았으면 영문으로도 발행되었다. 예, 이 정부의 지원 받았으면 영문으로 발행된 거. 이거 바로 독립신문입니다. 독립신문. 독립신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문, The Independent라고 했죠. 자, 정부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최초의 민간신문이긴 하지만 정부의 지원이 있었다라는 거, 그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자, 5번 순환문 신문으로 열흘마다 발행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정답은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8번입니다. 다음 취지를 발표한 단체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죠. 취지문입니다. 이거
1906년도 황성신문에 실렸던 이 단체의 취지문입니다. 이 황성신문에 실렸어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나라의 독립은 오직 자강의 여하에 달려있다. 자강입니다. 자강이 달고 다 자강. 스스로 강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 자강할 방법이 있어야 되고 오늘 자강의 방도에 힘쓸 생각을 하자면 끝내 멸망에 다다른다. 뭘까요? 대한 자강입니다. 대한 자강회 1906년도에 조직되었죠. 자, 이 단체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전국적인 지회가 설립됩니다. 지회가 설립이 돼요. 지회가 이제 몇 개 정도였냐면 25개. 자, 그리고 월보도 가능하죠. 대한 자강의 월보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가 있었냐면 해체되게 된 계기가 뭐였었냐면 고종,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펼쳐요. 거기에 이제 일진회까지 규탄합니다. 일진회 알죠? 예, 일본 앞잡이들. 자, 일진회도 규탄하게 되니까 여기에 이제 누가요? 이게 1906년도 아직까지 일제 강점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1907년도에 이제 고종이 강제 퇴위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때 이제 통감부에 탄압으로 결국은 해체 수순을 밟게 되죠. 자, 이 바로 대한자강의 이 취지문 그리고 이제 이 잔체에 대한 설명 보기에서 골라내시면 되는데 정답은 1번이 있네요. 그렇죠? 고종의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했다. 바로 대한자강회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2번 중천 개편을 통한 의회 설립을 추진하였다. 중천 개편을 통해서 의회 설립 추진하였다. 이거 뭐죠? 독립협회잖아요. 그렇지? 독립협회. 3번 갸갸나를 제정하고 갸갸나 지금의 한글날입니다. 한글날을 제정하고 기간진 한글에 발행했다. 이건 조선어 연구회예요. 조선어 연구회. 근데 이 조선어 연구회가 20년대에 이제 활동을 하다가 1930년대 가면은 이게 확대 개편되죠. 조선어 연구회가 확대 개편되면서 조선어학회가 설립이 되죠. 다시 개편된 거예요. 설립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조선어학회 확대 개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조선어학회에서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를 제정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말 큰사전 제작을 시도하다가 결국은 성공하지 못하고 광복 후에 이제 완성하게 됐죠. 조선어학회. 자, 4번 일본의 토지 약탈을 막고자 농광회사를 설립했다. 농광회사. 황무지 개간권 반대 투쟁에 나섰던 대표적인 회사예요. 이 황무지 개간권 반대 운동하면 우리 또 아는 단체가 뭐 있습니까? 보안회도 있죠. 보안회. 예. 보안회와 같은 활동을 펼쳤던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5번 대성학교와 오산학교를 세워서 민족교육을 시작했다. 이거 신민회 되겠습니다. 신민회. 자, 대성학교는 평양에 안차원 선생이 세웠고요. 오산학교는 이승훈 선생이 자신의 고향이었던 정주에 세웠던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8번 정답 1번이에요. 39번 가섬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벌써 울릉도가 나옵니다. 울릉도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다는 우리 한능검에서 자주 나오고 있는 그 섬이 하나 있죠. 뭐죠? 예, 독도예요. 독도. 예, 울릉도 딱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 독도와 같이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도. 자, 심흥택이 보고한 내용입니다. 이번 달 4일쯤에 배한척이 울릉군 내 도동포에 정박했는데 일본 관인 일행이 말하기에 땡땡이 지금 영토가 된 까닭으로 지들 영토가 울릉도가 자기네 영토가 됐다라고 이제 얘기하지는 않았는데 이 바로 독도의 땅에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계속 우기고 있죠. 일본은요. 우기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물론 역사적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제 예전부터 고지도를 보더라도 아니면 자신들의 어떤 그 예전 고지도에도 독도는 분명히 우리의 땅이라고 지금 이제 언급이 되어 있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적으로 이 일본 땅이라고 우기냐? 당시에 이제 일본은 이 독도라는 섬이 그냥 무인도, 아무도 주인이 없는 땅이다라고 한 거예요. 무인도라고 생각을 한 거고 당시 이제 무인도는 먼저 가지는 놈이 임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희 땅을 내가 훔쳐가는 게 아니고 주인 없는 땅을 가져갔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주장을 펼쳐서 이 독도란 땅을 이 섬을 자신들이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자기네 땅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상 이게 이 독도를 차지했던 게 1904년 러일 전쟁 중에 이제 이 독도를 심한해연으로 자신들의 심한해연으로 편입을 시켜버리죠. 자, 이 독도에 대한 설명 여러분들이 이 보기에서 찾아내시면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하멜리랭이 표류하다가 도착한 곳이다. 하멜리랭이 네덜란드 사람이죠. 표류했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이제 조선시대 2명의 그 네덜란드인들이 표류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벨테브레라는 사람이 있어요. 벨테브레. 이 벨테브레 같은 경우는
이 박연이라는 인물로 이제 개명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에서 박연을 개명하게 되고 훈련도감에 소속이 돼서 서양의 대포에 대한 제조법들을 많이 교육시키고 했던 인물이 박연이라는 인물이고, 요 하멜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서양에 돌아서 하멜 표류기를 쓰죠. 자, 이거 다 어디에 표류했냐? 제주도에 표류합니다. 제주도. 예, 어서 없어. 예, 제주도에 표류했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서양인이죠. 배중선이 이끄는 삼별초가 몽골군에 의해 저항하였다. 우리 이제 이 삼별초 같은 경우는 이제 강화도, 그러다가 이제 용장산성에 있던 진도, 거기서 배중선이 이끌었고요. 그다음에 김통정이 이제 제주도로 옮기면서 거기서 계속 항전하다가 결국 여몽연합군에 의해서 진압이 되었죠. 이거 어디입니까? 배중선이니까 진도가 되겠습니다. 3번 정제도가 양명할 연구하여 학파를 형성하였다. 정제에서 물러난 후에 광화도에 머물면서 거기서 이제 양명을 연구하니까 많은 또 사람들이 이제 이 정제도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 학파를 뭐라고 합니까? 강화도에 있었기 때문에 강화학파라고 합니다. 정제도 강화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강화학파라고 불려집니다. 강화도죠, 강화도. 예, 강화도. 4번 러시아가 저탄소 설치를 위해서, 저탄소가 지금부터 뭐 탄소가 적은 거다 이게 아니고요. 석탄을 저장할 수 있는 곳이에요. 예, 이 석탄을 저장할 수 있는 곳, 창고를 만들기 위해서 이곳을 조차를 요구했죠. 일정 기간 동안 자신들이 빌려서 쓰겠다라고 하는 조차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 독립협회가 규탄 대회를 열어가고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되지만요. 이곳이 어디입니까? 전령도입니다. 전령도. 이 전령도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우리가 이제 영도죠. 영도. 부산 영도 있지 않습니까? 영도. 예전에 뭐 그 영화에서도 이제 뭐 그런 얘기 있어요. 영도다리 앞에서 니캉 내캉 뭐 빠 죽자 뭐 이러면서 그 부산 사투리를 통해서 사투리를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곳. 그게 바로 영도 지역이에요. 영도 지역. 그게 바로 이제 당시에 이 저탄소를 설치했던 전령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대한제국이 칙령 41호를 통해서 관할 영토임을 명시했다. 이게 정답이 5번이에요. 5번. 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칙령 41호를 통해서 관할 영토임을 명시했다. 자, 칙령 41호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울릉도를 뭐라고요? 예, 울도군으로 승격을 시키면서 여기 독도를 포함합니다. 예, 독도를 포함시켜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울도군으로 승격한 후에 독도가 포함됐다는 내용을 어디에다가 관보에다가 실었습니다. 게재했다는 얘기예요. 게재. 실었다. 내용을 실었다. 이 칙령 41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가 됐다는 거. 바로 독도가 여기에 포함됐다. 정답은 그래서 5번입니다. 40번 갈게요. 문화유산입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약간 좀 또 낯선 또 문화유산들이 나왔어요.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여기 또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니까 어떤 게 옳지 않은 건지 찾아내기가 상당히 힘들 수도 있어요. 자, 한번 근데 찾아보도록 할게요. 가가 창경궁이잖아요. 그렇죠? 창경궁. 일제에서 동물원 등이 설치되었다.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 일제강점기 때 창경원이라고 했었어요. 창경원. 동물원, 식물원 이런 거 설치해갖고 우리 왕들이 거처했던 곳에 무슨 이거를 유흥지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렇죠? 아주 슬픈 일입니다. 그렇죠? 동물원이 설치되었다. 창경원이라고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맞는 내용이에요. 자, 2번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부 청사로 이용되었다. 우리가 이제 조선 총독부 청사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그 경복궁 내에 설치한 거, 그게 이제 1996년도에 역사 바로 세우기 그 작업을 통해서 김영삼 정부 때 이제 철거가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서울도서관 서울시청사구 지금 서울시청사구 지금 서울도서관으로 이용된 이곳. 자, 이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일제강점기 때 경성부가 있었던 거죠. 우리 이제 예전에 조선에 한성부라고 있잖아요. 한성부 건물 있듯이 일제가 이제 설치했던 경성부 관청이 있었던 곳입니다. 경성부 관청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옛 서울시청사, 지금의 서울도서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조선 총독부 이 청사는요, 1910년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일제 강점기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한일 병합이 됐고, 1925년도까지 어디를 사용했냐? 통감부 건물을 사용해요. 이 통감부 건물이 어디 있냐면 남산 아래에 있어요. 남산 아래 외성이라는 곳에 있는데 그 남산 아래에 있는 통감부 건물을 사용하다가 약 10년에 걸쳐서 지은 우리 경복궁 내 근정전 앞에 세웠죠. 1926년도 조선 총독부 청사가 설치가 됩니다. 이게 어디에 있냐? 바로 이제 경복궁 거을내에 있죠. 거을내에 이제 설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죠. 아닌 것을 고르는 거예요.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 을미사변이 고종이 피신하였다. 어디로 피신했습니까? 러시아 공산으로 피신했죠. 이걸 뭐라 그래요? 아관 파천이라고 하죠. 아관 파천. 그죠? 4번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자, 1차 미소공동위원회 바로 독수궁 석조전에서 개최한 거 맞는 내용입니다. 맞는 내용이에요. 5번 6월 민주항쟁 당시 시위대가 농성을 했던 곳입니다. 어찌 보면 여기도 농성 지역이 명동선에 농성했던 기록이 남아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어떤 역사 지식 조금 더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맞출 수 있는, 예,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0번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마지막 41번부터 50번까지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